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네. 다음 모실 게스트는 명지 유니버시티의 네. 박정호 교수님. 스페셜 프로페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오랜만에 지내셨죠? 오랜만에 네. 오셨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침공했다는 그 이야기. 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다 했던 얘기인 거라고 아니면 하세요? 잘 저항해서 지금 요즘 그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이야기. 이거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거 쉽지 그런 않은 거 주제야. 다 합니다. 우리 웬만하면 다 합니다. 네. 예, 쉽지 않은 그래서 주제. 오늘 좀 그래도 좀 이건 모르시지 않을까 네. 이런 내용들 좀 챙겨와 봤는데요. 네. 아시면 죄송하고요. 네. 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정말 장기전으로 바뀌었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네. 그 과정에서 예.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바뀌면 사태가 그러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 예. 어떤 분야, 어떤 기업들이 크게 충격을 먹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저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이 있대. 예. 삼성 휴대폰이 거기서 1등이래. 뭐 LG가 백색가전에서 1등이래.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 조금 모를 듯한 내용들을 좀 챙겨왔는데 두 분이 다 아는 것 같은 분위기를 쳐다보셔가지고 아니요. 아닙니다. 자, 먼저 네. 일단 앞부분부터 털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번질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크게 드는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외신들에서는 처음에 외교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네. 네.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제일 먼저 움직였던 유럽의 그 지도자는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이 처음에 중재한다고 막 그랬죠. 맞아요. 네. 그때 중재하겠다는 내용이 그냥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이 아니라 영세 중립국으로 하면 어떻겠니? 라는 거를 제안을 먼저 했어요. 네. 전 세계 화두를 먼저 던진 거죠. 예. 그랬는데 그 화두의 가장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의외로 푸틴이었어요. 좋다. 나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푸틴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영세 중립국. 예. 왜냐하면 오케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똑같이 영세 중립국으로 그렇게 그레이존으로 남겼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에 아주 근접한 곳에 나토나 서구 열강의 미사일이나 군사 기지가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싫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오스트리아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드는 것에 합의를 받고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마크롱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좋다. 논의해보자 했는데 예. 여기에서 미국 국무장관의 답변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FM적이었는데 그게 푸틴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주권을 가진 국가가 나토에 자기 스스로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의 행위를 막을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그러면 받아줄 생각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거기서부터 전쟁의 기운으로 급격히 냉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의 여러 기질상 이번에는 자신이 단순히 돈바스 지역이나 일부 남쪽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 유럽의 분열까지도 이어지게 만들려는 충분한 포석들이 있어 보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로 요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 러시아의 가장 근접한 우방 역할을 하는 게 벨라루스잖아요. 예. 이 벨라루스가 유럽을 어떻게든 뒤숭숭하게 하기 위한 전략 전술로 선택한 게 뭐냐하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항공 노선 편성을 늘려가지고 중동 지역의 여러 난민들을 벨라루스까지 실어다 줬어요. 그리고 폴란드 넘어가면 됩니다.
국경으로 네.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벨라루스와 폴란드는 원래 국경이 상시 열려 있었었고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국경에 막 다 모여 있고 막 난리였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로 입장, EU존하고 유로 입장에서는 지금도 난민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또 다시 벨라루스로부터 대규모 이렇게 난민을 받아들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라는 게 알려지면 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경을 막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EU라고 똘똘 뭉쳐 보이는 듯한 표면상 뭉쳐 있는 것 같은 저 조직들은 모래알 조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만 자극하면 난민이나 경제적 불확실성만 자극하면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음을 벨라루스랑 러시아는 아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셨던 국민들의 500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난민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상황이니까 뭐 몰도바나 폴란드나 이런 데서 일부씩 다 수용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전쟁이 1년 그 이상 흘러간다? 그러면 또다시 난민 500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럽 전 대륙에는 심각한 경제적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예.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 이 푸틴이라는 사람도 지금 작심한 느낌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땅만 먹고 나도 나올 생각이 없어. 니네도 한번 된통 고생 좀 해봐.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건 갑자기 부양가족 500만 명 이상을 늘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빨리 끝내면 유럽에게 너무 좋은 찬스를 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19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예. 대규모 불황을 가장 단기간에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전쟁이에요. 자, 내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니어 컨트리, 그러니까 근접한 어떤 국가에서 전쟁이 났었을 때 거기에 군수물자를 대주거나 전쟁 끝나고 복구하는 사업에 엄청나게 투여를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우리 한국 전쟁 때 가장 큰 돈 번 나라 일본. 베트남 전쟁 때 큰 돈 번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무리 봐도 유럽의 리더십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거기 고통받는 국민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진짜 해결해 주려는 제스처가 안 보여요. 그냥 무기 좀 주고 뭐 인도적으로 지원하지. 야, 안 돼. 다 모여봐. 야, 푸틴 너도 오고 우리 다 모이자. 이건 아니잖아. 이런 적극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회사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사장님 마음 아파가지고 오시면 예. 담배 하나 더 예. 불 붙여주는 사람은 있어도 예. 그거 같이 어떻게 하든 수습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저거 원상복구하려면 추정치가 500조에서 800조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 500조, 800조 복원 사업 누가 하겠습니까? 유럽에 당연하죠. 그러면 유럽이 지금 그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그 극도의 침체 국면, 예. 저성장 기조를 한 방에 털 수 있는 천재일의 기회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럼 대금 결제를 뭘로 하느냐? 자원 많은 나라에서 그걸 뭘 걱정합니까? 네. 그래서 자원 많은 나라는 현물로 받아와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선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하자면 예. 저게 그렇게 오래 가도 우리에게 크게 나쁠 건 없어. 그런데 너무 오래 가면 이제 푸틴이 위너가 되는 거죠. 500만 명의 피부양 가족이 생기는 거고 어느 정도 피해가 꽤 있다가 한 방에 해결되면 갑자기 복구 사업하러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자리 창출되고 투자 들어가고 경제가 예. 선순환으로 돌 수 있는 기폭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0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DNA 자체가 잘 안 보여요.
2007년, 2008년, 2009년에 초고령 사회가 진입했다는 건 그때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15년 지났어요. 예. 그러면 그때 50대 초반이었던 분들 지금 60대 중반이고 그러네요. 그때 50대 중반인 분들 지금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질, 뭐 혁신성, 역동성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리더십들이 이 기본적인 경제 초식을 모를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전쟁이 났다? 그럼 전쟁이 났을 때 누가 큰 수혜를 본지는 그건 대학원 석사과정 애들도 다 아는 수준이에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잠깐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 슬라이드.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럽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코로나19로 더더욱 유럽의 분리 독립의 기조가 높아졌어요. 자, 지금 유럽 지도 두 개가 보이시죠? 네. 그중에 왼쪽에서 보이는 지도는 코로나19 전에 유럽에서 우리 분리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던 뭐라고 지역들이요? 할까요? 지역들이에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잘 아시죠? 네. 2014년도에 국민투표까지 했지만 부결돼가지고 남아있지 아직은. 예.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다시 해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생각 다 바뀌었어. 그리고 그때는 영국이 EU 유로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코틀랜드는 영국에 붙어 있자라고 그때는 그렇게 부결을 시킨 건데 예.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EU에 붙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해서 다시 투표하자는 분위기가 아마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좀 잘 사는 동네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분리 독립하자는 거죠. 예. 전체 GDP에서 우리가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왜 우리가 벌어서 남은 동네를 지원해야 되는 거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져서 뭐 보조금 준다고 하고 뭐 한다는데 우린 동의하기 싫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 같은 경우는 언어도 카탈루냐어라고 해서 스페인어하고 좀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카탈루냐어만 쓰는 아고라 공국이라는 곳도 독립국가로 유럽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언어 자체가 별도의 언어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지금 이 스페인 안에 있다가 우린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쓰면서 잘 사는 동네. 예. 그 밑에 있는 왈롱 지방은 프랑스어를 쓰면서 좀 못 사는 동네. 근데 잘 사는 플랑드르 지방은 인구도 1,100만 이상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언어도 다른 쟤네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린 따로 나가자 이러고 있는 게 그 모습이 저쪽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어떻게 됐느냐? 오른쪽 지도로 바뀐 거예요. 분리 독립을 희망하는 곳이 제 얼굴을 지워주시면 잠시 저렇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슈가 되는 동네도 하나 쓱 보이시죠? 우크라이나 지역 저 오른쪽 끝에 돈바스라고 써 있죠. 예, 돈바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 체크되어 있는 많은 지명들은 뭐냐면 흔히 말해서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해서 민족주의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치를 최소한 하든지 예. 심지어 분리 독립 국가까지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 강령에 있거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유럽이 이렇게 모래알 조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점점 많아져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가끔 TV에서 자주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네.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어딘가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동안 유럽이 서로 다른 체질, 서로 다른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불협화음을 감내하고 좀 손해도 감수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잔존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럽의 지역의 주민들은 이거 싫어. 먼 미래고 뭐 싫고 나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좋았잖아.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지내고 우리들끼리 지냈던 이렇게 회귀하려는 본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20년 동안 철저히 유로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가 철저히 드러났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번에 코로나19 때 서로 다른 경제구조, 산업구조를 가진 곳에서 단일한 통화정책을 추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어디는 손해를 보고 어디는 피해를 보죠. 맞아요. 이거는 손해나 피해나.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이득을 보고 어디는 이득을 보고 어디는 손해를 계속 보니까 우리한테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들의 모습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황당한 주장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북부 동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L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탈리아 북부하고 중부 지방에 속한 14개 주를 따로 띄어서 나라 이름도 정했어요. 파다니아라는 국가로 우린 분리하고 싶다. 만약에 그것까지 안 들어주면 이탈리아를 연방 국가로 전환해서 우리 북부에서 쓴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자치까지는 적어도 가겠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런 사실을 이역 만리에 있는 저도 아는데 푸틴이 모른다고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저 모래알 같은 조직들에게 갑자기 결속하고 큰 먹거리 생겼대. 야, 우크라이나 보건 사업에 나도 얼마 돈 벌었어. 나도 얼마 돈 벌었어. 이런 좋은 기회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500만 명의 이재민들을 떠안아서 니네 갈갈이 분열해봐라고 조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심각한 건데 그거.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답게 이런 이제 제가 여기서 무협지만 찍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려진 분야 말고도 많은 분야의 기업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지대한 악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 열강이라는 저 결속체 그 결속체를 대항하는 제일 좋은 부분은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분열. 자, 우리 난민 받고 버텨봐. 네, 이렇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저런 상황이니까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러시아도 심각한 타격을 받잖아요 지금 경제 제재로.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와 문 걸어 잠궈도 그렇죠. 끄떡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 식량과 에너지를 일단 작업해야 되네요. 정답입니다. 미국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곡물 수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원 강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국민들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뭐 다양한 먹거리, 다양한 입을거리 이건 많이 피폐해지겠죠. 하지만 국가라는 게 유지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성돼야 될 딱 두 가지 꼽아라. 식량과 에너지인데 그거를 유일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만약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버티는데 배팅을 충분히 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8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 정도 인플레이션과 이 정도 난이 일어나면 사실 바꿔보자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전에 옐친, 고르비 등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 사람이 독재도 하고 이 러시아라는 경제 정치의 생태계를 자기중심적으로 기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확실히 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푸틴 입장에선 가보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거에 대한 조바심이 낮다라고 보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들이에요. 지금 러시아 내부에 푸틴을 암살 내지 숙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런 실제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푸틴이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죠. 푸틴이 오히려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이 러시아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제발 이번 기회에 좀 니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꽤 걸릴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음. 그때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예. 빠졌을 때는 미국이 금융 제재를 세게 하니까 음. 시장이 갑자기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융 제재를 세게 할 줄은 몰랐던 거지 다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 제재를 그렇게 세게 하니까 그 받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미안하다.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금융 제재 받는 거 전쟁이 끝나도 금융 제재는 계속된다. 예. 그러면 최대한 먹을 만큼 먹어야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되게 장기화될 걸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듯합니까, 이 얘기? 아니요.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더 있어요. 근데 오늘 뒷부분에 이제 우리 기업들 얘기를 해야 돼서 장기화될 거라는. 예. 증거들은 더 많죠. 근데 러시아도 미국은 자국의 군인들을 전장터로 보내놓고 예.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처음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습니까?라고 했는데 예, 처음에. 원래 그런 질문에 웬만하면 자신 없으면 대답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이거는 침공을 하면 러시아가 너무 큰 손실을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여기 백브리핑에 와서도 또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러시아는 21세기 북극해 개발 사업에서 엄청난 기회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것만 잘해도 미국과 견줄 만한 국가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기회 비용까지를 모두 잃어버리는데 설마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만큼 푸틴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스처를. 손해는 충분히 내가 아는데도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 군인들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본인들이 더 얻을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네. 유럽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건가 보네요, 그죠? 네, 이제 유럽은 자기가 보기엔 오합지졸이고 예. 미국도 옛날 같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자기가 여기에서 물러섰다가는 아. 오히려 더더욱 제2의 우크라이나와 같이 근처에 옥죄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네.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의 변화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미래 신산업 분야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이 미래 신수종 산업으로 딱 잡아놓은 게 뭐냐면 우주항공 산업이죠. 예. 예.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죠 아직까지 당선인신 예. 분이니까 차기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민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이나 아니면 뭐랄까 로드맵을 다시 설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 이전 내지 발사체 다 누가 다 러시아. 받았어요? 다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다 가져왔죠. 예. 네. 자, 그러면 하필 왜 우린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러시아에서 가져왔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러네. 그동안 이 발사체를 우주로 나가는 발사체 있잖아요.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10개예요. 미국, 소련,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일본,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 예. 하나 갑자기 까먹었네 어딘지. 예.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예. 우주 발사체를 이들 국가 말고 더 갖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더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을 예. 개발하는 걸 철저히 막아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저희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미국이 안 도와줘요. 네. 철저히 안 도와줘요.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미국이 유일하게 우주 발사체 기체를 만드는 걸 도와준 나라가 딱 하나인데 예. 일본이에요. 일본을 왜 도와줬냐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일본은 그 우주 발사체를 본인들 스스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찰나에 본인이 생색내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자, 내가 또 도와줄게. 뭔데 하고 도와주고 나서 내가 도와준 거니까 앞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거 같이 연대하고 얼라인 맺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중공의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발사체를 이용하는 게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딱 남은 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너무 이거를 비싸. 이거를 너무 많이 불러. 네. 어.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럼 어디다 할까 했는데 남은 게 인도랑 러시아였어요. 아하. 그런데 인도랑 러시아인데 그 중에서 러시아의 기술력이 훨씬 좋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러시아로 그러면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자. 근데 러시아라고 가르쳐 줬느냐? 뭐 나로 때도 그랬지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체를 갖다 주고 같이 그걸 활용한다라는 건데 우린 늘 할 때 그때 보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싹 이제 눈치껏 습득하죠. 열심히 그렇죠, 보죠, 그렇죠. 눈치껏. 어?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우리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사업은 러시아 말고 우리는 대안이 없었죠. 네, 미국은 더 이상 그런 기술이 제3세계 국가로 넓어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한국과 또 왜 손을 잡느냐?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차관직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우주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니 우리는 너희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겠다. 그리고 같이 하자라고 한 거죠. 네. 우리는 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은 뭐 세계 최고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길드 아닌 길드가 형성이 됐는데 네. 드디어 러시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 산업이라는 건 ICT 분야보다도 철저히 특허 범주 밖에 있는 영역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ICT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허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게 다 카피앤 네. 네. 카피가 다 되는 예, 거예요. 다 예.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 산업은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공정 기술이라고 하죠. 아니 여기서 이걸 어떻게 딱 붙이셨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마스터들의 어떤 마지막 노하우 이런 게 있는 게 기계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발사체는 이런 영역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니네 그거 도면 준다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술 전수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걸 봐야 돼라는 게 걔네들의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러시아 동체의 기본꼴을 두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이 ICT 기기들의 프로토콜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러시아와 나머지 서방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도 여기에 분류돼야 되겠죠. 미국과 동맹 관계니까 이게 이렇게 구분이 확 지어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우주 산업은 앞으로 잠정 중단, 원활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와, 그러네. 네. 또 다른 산업을 좀 가볼까요? 예. 아, 우주 산업은 문제가 있겠구나. 네, 문제가 예. 생깁니다. 예.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파트가 또 뭐냐면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보일러 산업이에요. 보일러요? 네, 우리나라 보일러 회사가 이거 뭐 여기서 회사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네. 귀뚜라미 경동.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예요. 왜요? 네, 사실 이 보일러 시장만큼 복잡다기한 시장이 없어요. 저는 보일러 쪽에서 세일즈 파트에 계신 분들은 진짜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하는 게 둘이 엄청 싸우잖아요. 귀뚜라미하고 경동하고. 그런 내부의 아니라, 어떤 과점 시장도 있는데 네. 보일러가 처음에 보일러를 판매할 때는 B2B 시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떤 건설회사. 그렇죠. 팔아야 건설회사에다 그렇지, 팔아야 그렇지. 되잖아요. 건설회사가 네. 그거 네. 끼워넣지.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레미안이든 자이든 거기 가서 우리 경동 거 써주세요, 우리 귀뚜라미 거 써주세요 이 세일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엔 B2B 시장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게 한번 그렇게 된 다음에 B2C로 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일러 교체할 땐 아하. 이건 개인이 판단하는 건데 네. 여기서도 정확히 완벽히 저희 같은 엔드 유저들 소비자들의 B2C 시장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그 미들 레벨의 B2C가 있어요. 동네 설비 아저씨. 그렇죠. 그렇지. 예, 그거를 인스톨러라고 부르던가 영어로 네, 그렇게 하던데 플럼버. 예. 그 사람들이 추천해 주거든요. 네. 이 보일러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이제 더 이상 고쳐도 단가 안 나오고요. 아유, 뭐 보일러가 다 거꾸로 타고 있네. 아유, 고장나서 그래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일러에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뭘로 바꿔야 돼? 그분에게 물어보거든. 그럼 그분이 추천해 준 걸 바탕으로 최파고님이 지나가고 계시네요. 그분이 추천해 준 걸 바탕으로 보일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B2B와 B2C 사이에 있는 시장이 생겨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거해 준 걸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에이, 내가 그거 써봤는데 아니야. 그거 좋더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이 브랜드에 대한 판단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B2C 시장이 제대로 되는데 예. 정말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타 나라에 진출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야 경동나비엔이 경동나비엔. 이 시장을 뚫은 거야.
러시아에서.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처음 두드릴 때 러시아는 원래 유럽의 그 제일 잘 나가는 보일러 브랜드인 네. 독일의 보시하고 네. 바일란트, 그다음에 영국의 박시, 이게 원래 그 시장이 있었네요. 원래 있었죠. 들어온 애들이. 네. 거기가 아주 꽉 잡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러시아의 그러니까 모스크바 같이 우리로 따지면 특별시나 광역시급이 예. 아니라 예. 일반 시군에 갔더니 이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보일러 브랜드들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너무 고장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독일 애들이 어떤 애들이고 그렇지. 영국의 보시. 박씨가 누군데 우리가 걔네 거 뜯어고치면서 배웠는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동의 엔지니어분들이 거기가 왜 고장 났는지 궁금해서 러시아 시장 진출하기 전에 그걸 가져다가 뜯어본 거예요. 망가졌다는 그 물건을.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안 망가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장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지방 같은 경우는 전압이 불안정해요. 예. 그런데 독일의 보시, 바일란트, 그다음에 영국의 박씨는 전압이 아주 일정한 수준을 대전제로 놓고 센서나 이런 장비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꺼져버리는 거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성을 그렇죠. 강조하느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하. 정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장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네. 좀 후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아니에요. 아이, 우리나라 제품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 어느 선까지는 전압이 낮아도 고장이 아닌 걸로 세팅을 다시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정도 흔들림 그 어떤 레인지 안에서는 네. 작동될 수 있도록 다 기기를 변경해서 러시아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러시아의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세일즈 할 때 예. 보일러는 박씨 거고요. 이게 다 세일즈 포커스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긴 공략할 수가 없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톨러들 수정해 줄 때, 교체해 줄 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잡은 거죠. 니네가 교체해 줄 일이 있으면 우리 걸로 하면 뭐 중간에 커미션은 어떻게 주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보일러 교체라는 게 계절적으로 일순간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예. 요청이. 그래서 부킹하기도 어려워요. 그럴 때 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감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걸로 이 시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보일러 시장도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정말 최고의 브랜드가 됐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는 거죠. 아 보일러 회사들이 러시아에 야, 재밌네. 보일러 많이 팔았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보일러 얘기를? 저야 원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세요. 러시아 출장 갔을 때, 네. 아 이거 진짜 제 영업 비밀인데 얘기해도 아, 돼요? 알려주세요 이런 거. 알려줘야 너무 돼. 궁금해. 너 이거 자, 다들 이런 거 채팅창에서 어떻게 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제가 우리 진우 형님 모시고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이런 해외 이런 거 한 2, 예, 3년 예. 했었잖아요. 예, 예. 진우 형님께서 살짝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고 예. 또 우리 새로운 먹거리 찾으셔야 되니까 제가 진짜 제 영업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네. 일단 해외 가시면 그 가이드나 관광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 회사 그 나라의 레알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 나 진짜 오늘 이거 다 알려주는 건데 그럼 나 풀어봐요, 진짜. 풀어봐요. 일단 그 나라에 딱 가면 일단 우리 교민 식당을 가세요. 교민 식당? 교민 식당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큰 식당을 가면 안 돼. 큰 식당은 현지인들이 종업원이야. 아. 좀 장사 안 되는 사장님이 직접 서빙 보고 네. 다른 손님 없어서 좀 짱이다, 이거 짱. 털 수 있는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 교민 시장을 가서 일단 사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음식 시키면서 브리핑을 받아. 여기에 레알 상황을 네. 실제 상황을 브리핑을 받고 맛은 없어. 맛은 없어. 그래서 장사가 안 돼. 그런데 아니,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정도는 희생해야죠. 그렇지.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거기 교민 잡지가 있어요. 교민 잡지요? 교민 잡지. 예. 그 교민 잡지를 쭉 보세요. 그러면 이 동네에 어떤 인더스트리가 진출해 있고 어떤 업종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지가 다 나와요. 왜냐면 한글이니까 그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의 소식이 거기 다 있거든요. 아. 외국 기업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쓱쓱 넘기다 보면 러시아 출장 갔는데 보일러 회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모르셔요? 여기가 한국 보일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오늘 다 깠다 나 진짜. 내가 씨. 박정수님은 이제 와. 한 몇 달 후부터는 안 모셔도 내가 갔다 올게. 내 와, 진짜 재밌네. 이거 와,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일러 있고 그 다음에 식품 회사예요. 식품? 예, 농업법인들.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런 말고?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 2007년, 2008년 세계적인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예. 우리나라 이제 먹거리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롯데, 농심, 오리온, 뭐 팔도 이런 회사들 콩 많이 쓰고 밀가루 많이 쓰고 옥수수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큰일 났다. 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어려워지면 가격 조절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재료. 그래서 그리고 세계적인 곡물 바이어들에게 자신들도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일부 비중은 직접 재배해서 우리가 조달해야겠다. 예. 그래야 야, 너 자꾸 이렇게 가격 올리면 우리가 직접 재배한 걸로 써버릴 거야. 예. 이럴 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직접 재배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대규모 예. 경작할 예. 거. 네. 그때 모든 회사들이 영순위로 선택한 데가 연해주예요. 연해주. 바로 위에. 어. 예.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추세로 고려했었을 때 여기에서 재배하는 게 슬슬 글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벌써 우리 예전에 제주도에서만 자랐던 감귤이 지금 무트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올라오죠. 되고 예. 사과가 옛날에 포항에서도 자랐는데 이제 포항에서 안 자라요. 따뜻해서. 그래서 강원도가 사과가 올라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강원도에서 좀 옥수수 잘 안 자라. 아시는군요. 따뜻해져서. 그래서 위로 미리 가자 예. 해서 연해주로 올라갔고 그래서 연해주로 진출했던 우리 대기업 플러스 중견기업까지 다 합쳐서 초기에는 22군데가 진출했다가 지금 12군데 남았는데 그러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외 시장에 진출했는데 예. 방금 제가 얼추 생존율을 50% 얘기했잖아요. 예. 이건 기록적인 겁니다. 대부분 할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진출한 회사들이 어디냐? 제일 먼저 진출했던 거는 현대중공업이 진출을 많이 했었어요. 예. 현대중공업이 진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규모 이제 대두 농장, 네. 콩 농장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가 호텔도 하고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이게 아니다 생각했는지 일부를 롯데 상사에서 팔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여러 가지 식품 회사들 있잖아요. 라면 만드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예. 거기에 이제 식용유 만드는 원료, 라면 만드는 원료 직접 재배하려고 다 들어갔는데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돼요. 와. 굉장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그 경작을 잘 하고 있는데 또 러시아 사태가 터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거긴 땅 빌려서 이렇게 하니까 좀 네.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게 이제 문제예요. 러시아에서 이런 거 진출할 때 예. 러시아가 특히 극동 지역의 해외 여러 가지 이런 식품 회사 또는 수산물 가공 회사들 예.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러시아에서도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극동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고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극동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기 시작했어요. 아. 러시아도 대부분 지금 극동 지역의 인구가 한 800만 명이 좀 넘어요. 네. 근데 극동 지역이라고 하는 면적이 얼마냐면 대한민국의 30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배인 곳에서 인구는 800만 명이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리고 극동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블라디보스토크. 플러스부스터. 거기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최고 도시인데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더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러다가 극동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적어지면 그 다음 걱정하는 데가 뭐냐. 이 블라디보스토크, 방금 하바로브스키, 뭐 자루비노 이런 게 다 우리가 지금은 러시아 지명으로 부르지만 불과 120년 정도 전에는 다 어느 나라 땅이었어요. 중국 땅이었죠. 중국 땅이었죠. 근데 중국은 바로 밑에 있는 동북 삼성이 인구가 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뻔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다 경제권, 상권 다 중국이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도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로브스키 이런 데서 중간 유통상인들 전부 다 중국인이고요. 예. 러시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중국을 해야 돼요. 벌써. 벌써. 네, 중국. 벌써.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선 이쪽 동네에 이렇게 중국색이 점점 높아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제일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한국이었거든요.
제일 원활하게 이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일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과 러시아는 이 근처에서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쿠릴 열도. 그러니 일본은 안 되고 한국이 어떻게든 해주길 바라면서 특히 명태도 마찬가지인데 명태도 이제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잡혀요. 거의 안 잡혀요. 예. 이 어디에서 다 잡히냐? 러시아. 방금 말했던 연해주 근처 그쪽에 가야지만 잡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명태 잘 먹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명태를 그동안 잡아왔는데 아하. 그런데 러시아에서 올라가서 러시아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극동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 돈줌이 있고 기술력도 있고 소비층도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의 명태 쿼터를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줄였어요. 그리고 줄였어요. 그러니까 명태를 많이 못 잡게 한 거예요. 경질나게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뭘 요구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명태 필요하면 우리 러시아 어업회사랑 합작해야 돼. 아, 공장 지어라. 그렇죠. 근데 원래는 공장도 아니었어. 그냥 합작해서 잡아야지만 러시아 어업회사들이 돈을 버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명태는 그걸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러시아에서는 안 하고 어디로 보냈냐면 중국 동부 삼성으로 보냈어요.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다 내려다 주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명태 등 어업 분야에서 어떻게 됐다? 중국색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는 이것도 안 되겠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해서 예. 수산물 가공 공장을 차려야지만 쿼터를 늘려주는 걸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인도네시아랑 똑같네. 똑같네. 네, 인도네시아네,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설비를 니네가 돈 들여서 가공을 할 공장을 차리면 그럼 니네 잡아갈 수 있어. 이걸 한 거죠. 그때 또 누가 들어갔겠어요. 해장국 먹어야 되는 우리가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먹거리면 먹거리, 주요 공산품인 보일러, 뭐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네. K 뷰티 화장품,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진출해서 지금 뭐 활개를 치고 있던 찰나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데미지가 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교수님, 네. 오늘 준비해 온 거 다 못 하셨죠? 다 반도 못했네. 네. 보일러 얘기를 길게 물어봤잖아. 그리고 교민 잡지는 왜 물어보셔가지고 남의 영업 비밀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네 진짜. 와, 너무 재밌다. 아니 댓글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이상하게 진지한 얘기인데 왜 웃기지? 막 그런 반응도 있고. 3프로 TV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분을 진행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사실 진행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못다한 예, 얘기. 예. 명태 이야기. 너막 재밌으려고 하는데 지금 끊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겠다고 여기서 끊지? 기껏해야 글로벌 라이브 아니야. 오늘 글로벌도 뭐 정식 뻔하지 뭐. 알겠습니다. 3부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부작.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박정호 교수님 네. 모시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고요. 저희는 네. 또 들어가서 일단 인사하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일단. 박정호 교수님 보내드리고 예. 광고 듣고. 광고 듣고 다시 우리 또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바뀌었구나. 박정호 교수님 가세요. 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